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도권 현직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상품, 그리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상품, 그리고 유튜버들이 좋아하는 상품, 그리고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2621 ETF입니다. 2621이 뭐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주식은 이 코드명으로 대부분 이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2621 펀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폭락한 엔화로 미국 금리 하락에 투자하는 엔으로 미국채를 사는 ETF입니다. 자, 기본 스킴은 이렇습니다.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엔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를 환전하는 그 수요들이 많은데, 어쨌든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일본 그 BOJ의 영향력이 강화된 만큼 엔화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화를 저점에서 잘 바꾼 다음에 이 대기 자금을 가만히 두지 않고 미국채를 사는 이제 그런 투자 스킴입니다. 자, 대부분의 유튜버들 혹은 이제 블로거들 보면 되게 많거든요, 이 상품이. 근데 이제 얼리 어답터들, 빨리 들어가신 분들일수록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하면 가치들이 둘 다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론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 특이한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YCC라는 건데요. 자, 일본의 그 흐름들을 제가 다섯 줄로 요약을 해보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30년 동안 물가 상승이 목표였습니다. 연간으로 2%를 올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게 바로 이 아베노믹스였습니다. 돈을 무한대로 풀어가지고 이 제로금리를 바탕으로 물가를 좀 올려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돈이 가치가 싸면은 어쨌든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자, 근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가 않았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아베노믹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진짜 웃기게도 코로나 이후로 자연스럽게 2%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게 물가가 2%가 올랐었고 연속적으로 2% 이상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4%까지 갔다가 지금 3%대로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본 경제는 미국 달러가 상승으로 인해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엔화의 경쟁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YCC로 실질 금리를 조정했다라는 부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폐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임금 상승과 물가 안정을 내면서 이 이제 엔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 YCC라는 특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게 바로 이 양적 완화거든요.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서 돈의 유통량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채권을 매입해서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돈을 많이 푼다라는 겁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돈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결과적으로 돈을 푸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거죠. 자, 일본은 YCC라는 걸 써요. 수익률 제어 컨트롤입니다. YCC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1금리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금리가 이미 제로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앙은행 BOJ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어떤 식으로 나서냐? 금리는 고정을 해놓습니다. 금리는 고정을 해놔요. 일본은 계속해서 제로금리였다 보니까 금리는 고정을 해놓는데 장기 채권의 수익률, 즉 10년 만기의 채권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제로금리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의 수익률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기채인 경우에 거의 1%까지 용인을 한다라는 것은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1%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제로금리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치들은 1%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와 상관없이 이 수익률의 허용 범위가 결국엔 일본의 물가를 결정하는, 일본의 수익률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계적으로 0.25에서 0.5까지 올렸었고요. 그래도 물가가 안 올리고 하다 보니까 결과도 1%까지 올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YCC라는 특이한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금리 수준을 조정했습니다. 즉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지만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1%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제로이지만 나중에 10년 정도로 두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엔화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부양하는 게 바로 이 YCC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이 결과적으로 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니케이 지수가 오르지 못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어떤 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가 갑자기 막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경제가 돌고 임금이 오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올릴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물가를 낮춰가지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걸 올릴 수가 없으니까 얘는 가만히 두고 얘를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도 니케이가 고점을 터치하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얘가 필요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로금리였던 엔화의 가치는 0.1, 0.2, 뭐 0.3 혹은 0.5, 1% 올라가면서 엔화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런 이제 큰 스킴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EU21이라는 이 엔화에 미국채에 투자하는 엔화로 투자하는 미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자, 원화로 저렴한 엔화를 사서, 엔화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어차피 제로금리 수준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만기 20년 된 채권을 매수를 해서 엔화의 상승과 채권의 이익을 동시에 누리겠다라는 그런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스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 주식에 뭘 제일 많이 샀냐라는 오늘자 최신 버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익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익일입니다. 매수 결제 금액을 보시면 넘사벽이에요. 다 합쳐도 이거 안 됩니다. 거의 막 90%가 넘어가요. 이것만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주식을 살 때는 이것만 산다. 261만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슷한 코드들.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기사입니다. 일본 증시가 날았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막 오를 때는 이제 얘가 결과적으로 엔화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금리와 환율의 영역은 정말 신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고배를 마셨습니다. 순매수 1위의 261이 연저점이었습니다. 연저점이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실제로 차트를 봐도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TLT고요. 이게 20년 만기 미국 국채고요. 얘는 이제 엔화입니다. 여러분들 엔화 잘 아시죠? 지금 보시면은 저점인 줄 알았는데 또 저점이 있고요. 저점인 줄 알았는데 또 저점이 있고요. 지금 잠깐 오르는 것 같더니 또 저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엔화는 사실상 거의 바닥권에 형성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은 있지만 반등을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TLT 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엄청나게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동시에 연저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261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거거든요. 채권의 매매 차익.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채권이 올라가는 그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게 일단 기본적인 스킴인데, 자, 채권이 오르려면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5%를 주는 채권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 반비례한다고 외우시면 되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짜리 주는 채권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 지금 나는 이 채권을 5%를 주는데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채권이 발행되는 거는 4%, 3%, 2%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채권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발행되는 채권은 4%, 3%, 2%일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반대로도 그렇고요. 금리가 5%인데 앞으로 금리가 6%, 7%, 8% 올라갈 것 같아요. 나는 지금 5%짜리인데 얘는 지금 이제 점점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팔고 얘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그렇게 반비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채권이 오르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었고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CPI도 있지만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원래 올해 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막 나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 대표적인 지표 하나가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이것만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었어요. 이때
9.2인가 9.1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거 사실 얼마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물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위기였잖아요. 뭐 주가도 막 떨어지고. 근데 떨어지는데 얼마 안 걸렸는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지옥 시작이에요. 2%가 와야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가 안 오는 거예요. 2%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경제학에서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프라인이잖아요. 자기들 진영이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다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물가 올라갔으니까 내려야 돼. 그러면 물가 내리는 2%의 목표치가 여기 골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자기 진영이니까 돌려막고 패스하고 뭐 하다 보니까 물가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영에서 막 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적진들을 물리치면서 골로 가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2%까지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이런 부분,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환차익입니다. 엔화의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엔화가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엔화가 사실은 이제 통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달러가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달러의 영향에 따라서 다른 통화가 올라가는데 이 달러 인덱스라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지표는 주요 6개국의 통화를 가중치로 계산하여 달러를 이제 100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유로화가 가장 높다 비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유로화가 오르면 달러가 떨어지고요. 유로가 떨어지면 달러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상대적인 가치다 보니까 달러 지 혼자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성하는 대표적인 또 통화가 2대 통화가 바로 이 재패니즈 예엔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패니즈 예엔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달러가 결과적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죠. 달러가 빠지려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려면 결과적으로 CPI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결코 누구의 말 한마디, 누구의 어떤 뭐 유명한 유튜버의 어떤 뭐 그런 거 혹은 뭐 유명한 경제학자의 그런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고려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최근 뉴스거든요. 오늘 최근 뉴스인데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내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 금리 인하 무르익었다. 계속해서 지금 유럽 쪽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죠? 유로 통화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반대로 엔화 가치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엔화 가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전반적인 전 세계의 각국 상황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져 있고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죠. 지금 보시면 채권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고 이런 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 반비례의 그래프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는 높고 채권은 낮아요. 근데 앞으로도 떨어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을 왜 그 EU기를 많이 하시냐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똑같은 그 TLT,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TLT 채권을 그냥 사면 되는데 굳이 엔화로 바꿔서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엔화의 차이까지 같이 먹겠다라는 겁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랑 원화의 가치가 세다 보니까 엔화는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싼 엔화를 바탕으로 미국채, 이게 바로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엔화로 바꾼 다음에 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화로 얘를 사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동시에 먹겠다라는 건데 동시에 터지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여기까지는 사실 상품 스펙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자, 원과 엔은 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 해지가 없어요. 근데 엔과 달러는 해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엔화 달러는 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발생을 해요. 해지 비용이 약 6% 가까이 됩니다. 원래는 3%대였는데 지금 왠지 모르게 비용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한 3에서 6%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손실을 메꾸려면은 엔화가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엔화가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투자 미리 하신 분들은 진짜 힘든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해지 비용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매년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과 엔도 손해보는 상황, 그 다음에 달러를 해지를 했기 때문에 또 손해보는 상황. 달러 해지 안 했으면 달러는 오르고 있으니까 또 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원래는 요렇게 돼야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 건데 요렇게 지금 양봉으로 털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환차손과 채권차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지금 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언제 사더라도 지금 가장 싼 국면이거든요. 언제 사더라도 가장 싼 국면이에요. 그래서 저점 아닙니까 하고 싶겠지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최근 나온 뉴스를 좀 더 종합해 보면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금리가 아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골드만삭스 CEO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고요. 옛날에는 또 금리 6월 오늘이구나.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원래 이제 7월이었는데 9월로 전망한다. 연준 올해 안 하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저도 많이 바라고 있고 여러분도 많이 바라고 계실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어렵고 장기 투자다라는 겁니다. 정말 스킴은 진짜 좋아요. 잘만 된다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속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국 채권입니다. 자, 미국 채권이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막 풀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이 막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21년이거든요. 여기 21년입니다. 여기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 실제로 요때 금리가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연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상 없다. 21년 2월이거든요. 이게 21년 2월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21년 2월 24일입니다. 21년 2월 24일. 금리 인상 없다 그랬거든요. 금리가 0.25에서 금리 최초로 올린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2년 03월입니다. 이때부터 올렸어요.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 여기 있잖아요. 3월부터. 그리고 얘는 바로 직전까지도 금리 인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바로 인상하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의 기대감, 금리 인상이 없어진 기대감, 금리 인하가 사라지는 기대감, 채권 가격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절망적인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라 힌트들은 좀 있습니다. 최근에 희망들을 보면요,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10년 장기채의 금리가 1%로 원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지금 보시면 1%가 최근에 넘어갔거든요. 어떤 국면으로 봐도 상승 추세고 이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본 정책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YCC 폐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최근 기사인데요. 일본은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YCC가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금리를 올려도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물가는 잡혔고, 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임금도 올라가고, 경기도 좋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YCC 정책을 필요 없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두 번째 킬포인트입니다. 일본 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사서, 국채를 많이 사서 돈을 많이 풀었었는데 이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의 그 가치가 귀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지어드릴게요. 자, 이유길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양빵을 먹겠다고 들어갔었는데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빠졌고요.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빠졌고요.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빠져 있습니다. 자, 둘 다 이건 빨간색은 채권이고요. 미국 채권, 초록색은 미국 엔화입니다. 동시에 나타낸 건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달러 대비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달러가 빠지면 둘 다 오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기대 수익률은 되게 커요. 엔화도 오를 거고 채권도 오를 거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 자, 저가 매수와 저가 매수가 기본 바탕이 되는 아주 좋은 스킴은 맞아요. 미국채와 엔화 모두 이 고점 대비해서는 약 30% 넘게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만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겠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번복은 힘들어요. 예전에 미국이 80년도 초반에 금리 인상했다가 금리 인하했다가 다시 금리 인상했다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기 엄청나게 힘들어졌었고요. 금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경제를 포기한 거죠. 예측이 틀렸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어떤 투자가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이후로는 정말 신중하게 한번 올렸으면 계속 올리고요, 한번 내리면 정말 꾸준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가 많이 올라 있어요.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최고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요때고 지금 고점인데, 유의미한 금리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3.5, 4.42 정도에서 좀 유의미하게 떨어져야 기본적으로 이 추세가 유지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갔는데, 요런 단기적인 시그널은 좀 무시하셔도 되고, 조금 더 유의미한 신호가 나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미국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엔화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엔화가 올라가는 거에서 수익,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에서 수익. 스킴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 너무 섣부르게 단편적인 면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지금 이거 하신 분들은 다른 거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팔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건데 팔지도 못합니다. 더 사자니 불안하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요 시그널은 분명히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나라하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